라인베커2의 둘째 날, B-52 폭격기 부대는 첫날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습을 감행합니다. 오후 8시가 되자 B-52 21대로 편성된 공습부대 1파가 들이닥쳤으며 4시간 간격으로 2파와 3파가 하노이를 향해 날아왔죠. 이날 출격한 B-52 폭격기들은 총 93대였으며 이번에도 미 공군과 해군의 각종 전술기들이 하노이와 하이퐁 인근의 북베트남 방공망을 교란하며 B-52의 공습 작전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. 아이언 핸드팀의 조종사들은 샘을 제압하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F-111 아드바크 15대가 B-52가 도착하기 전에 샘 사이트와 주요 비행장을 폭격했죠. 전날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B-52 폭격기들은 동일한 비행 경로와 고도를 유지했으며 각 편대가 일정 간격을 두고 돌입하는 제파 폭격 전술을 그대로 사용합니다. 드디어 폭격이 시작되자 북베트남 방공군은 샘을 쏘아 올리며 B-52 폭격기들을 위협했지만 공습이 시작될 때까지 충분한 SA-2를 공급받지 못했던 대부분의 샘 사이트 지휘관들은 첫날과 달리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이날 발사된 샘은 전날보다 크게 줄어든 80발 정도였습니다. 폭격기 승무원들은 샘의 밀도가 첫날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여러 발의 SA-2 미사일이 밤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은 커다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. 작전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온 B-52 승무원들은 이날 밤에도 100발이 넘는 샘이 발사되었다고 보고합니다. 둘째 날의 공습작전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미 전략공군 사령부는 격추된 B-52가 단 한 대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크게 기뻐합니다. B-52 두 대가 크고 작은 손상을 입었지만 격추는 면했으며 태국의 비행장에 비상 착륙했던 것입니다. 둘째 날의 공습작전은 대성공이었으며 목표로 했던 북베트남의 산업시설과 군사시설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죠. B-52 폭격기를 3대나 손실했던 첫날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으며 미 전략공군은 향후의 대공습 작전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. 한편 유격전에 실패한 북베트남 방공군은 크게 실망했으며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. 라인베커2의 첫날 밤에는 B-52를 3대나 격추하면서 방공군의 사기가 크게 올랐지만 둘째 날의 성과는 절망적인 수준이었죠. B-52 폭격기들에게 밤새도록 시달리며 80발의 샘을 발사했지만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하면서 샘 방공망에 문제점을 노출한 것입니다. 이제 한나절이 지나 해가 저문 후에는 B-52의 대공습이 반복될 것이므로 북베트남 방공군은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방공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. 가장 큰 문제였던 샘 공급망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
하노이 외곽의 무기고에서는 전날보다 2배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SA2를 조립하고 연료를 충전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. 작업이 완료되면 대기 중인 트럭들이 SA2를 싣고 미사일이 바닥난 샘 사이트로 내달렸으며 각 샘 사이트는 미사일을 수령하는 즉시 재장전 작업에 돌입했죠. 이런 노력의 결과 대혼란이 벌어졌던 하루 전에 비해서 미사일 공급 과정은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미사일 부족에 시달렸던 전날과 달리 대부분의 샘 사이트는 SA2 6발을 장전한 후에 예비 물량 6발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샘 요격 전술에 전면적인 수정도 필요했습니다. 강력한 ECM에 노출된 상황에서 샘을 마구 난사해서는 B-51을 명중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이 필요했습니다. 북베트남 방공군이 주목한 것은 지난 이틀 동안 미 전략 공군의 공습 패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. B-52 폭격기들은 비슷한 시각에 비슷한 경로와 고도를 통해서 북베트남으로 침투하고 있었죠. 우타파오에서 날아오는 폭격기들은 하노이 북서쪽에서 진입했으며 괌에서 날아오는 기체들은 하노이 남동쪽에서 진입했는데 B-52 편대들이 2-3분 간격으로 줄지어 날아왔으므로 진입 경로를 예측하고 매복하는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. 지난 이틀 동안 치열한 요격전을 치른 샘 사이트 지휘관들은 B-52 폭격기들이 목표로 날아올 때는 강력한 ECM으로 인해서 방송 레이더로 조준하는 것이 어렵지만 일단 폭격이 시작되면 갑자기 레이더 스크린에 선명하게 잡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. 특히 B-52가 폭격을 시작한 후에는 가장 가까운 샘 사이트의 방송 레이더에 탐지 시그널이 강하게 잡혔죠.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샘을 운용한다면 B-52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였습니다. 하지만 B-52 폭격기들이 강력한 ECM을 계속 유지해서 조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전술도 필요했는데 이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샘을 무유도로 직선 발사해서 B-52를 명중시킬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. 물론 무유도로 발사하는 경우에는 명중률이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 자명했지만 B-52의 침투 경로와 고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시도해볼 만한 전술로 평가되었죠. 이런 요격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그-21 전투기들이 필요했습니다. 북베트남 방공군은 베테랑 조종사들을 탑승시킨 미그-21을 출격시키기로 했는데 이들의 임무는 B-52 요격이 아니라 미행하는 것이었죠. 미그-21 조종사들은 B-52를 발견하더라도 절대로 요격을 시도하지 말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행하면서 B-52의 정확한 진입 경로와 고도를 감시하고 지상 관제소에 전송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. 라인베커의 셋째 날, 해가 저물어 가자
나름대로 요격 태세를 완료한 북베트남 방공군은 B-52 폭격기들이 날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저녁 8시가 되자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방공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죠. 만약 그들이 B-52의 대공습을 이겨내고 이 거대한 폭격기들을 다수 격추시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면 초강대국 미국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만 된다면 미국은 아무런 소득 없이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게 될 것이며 하노이 힐튼에 수용된 수백 명의 포로를 석방시키려면 체면을 굽히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. 이것은 마치 1954년 프랑스군을 패퇴시킨 후에 베트남에서 몰아냈던 DNBF 전투를 연상시키는 것이었죠. 북베트남의 리더 레주어는 이번에야말로 하노이 하늘을 제2의 DNBF로 만들어버리라는 지시를 내립니다. 오후 8시가 되자 북베트남의 방공 레이더 스크린에는 B-52 폭격기들이 잡히기 시작합니다. 라인베커2 기간을 통틀어 최대 혈투가 벌어지는 셋째 날의 방공전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. 북베트남 방공군은 수도 하노이 하늘을 제2의 DNBF로 만들 수 있을까요?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. 여기는 항공 밀떡들의 아지트, 불타는 하늘입니다.